안녕하십니까. 신소재공학부 김종복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저와 함께 할 과목은 태양전지의 원리 및 공정기술입니다. 과목 제목에서 여러분들께서 예상하시다시피 이번 과목에서는 태양전지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러한 태양전지는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잘 작동하는 태양전지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한 태양전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즉, 오늘의 학습 목표는 태양전지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태양전지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한번 주변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테러도 되게 많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물 문제도 심각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뭐 식수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죽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또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경우도 있죠. 음식 문제도 있고요. 또 환경 오염 문제도 있을 거예요. 미세먼지가 날라와서 그거에 의해서 그 발암 물질이 함유됨으로써 건강에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뭐가 있을 걸까요?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 같은 이제 질병 문제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발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50년 후를 생각을 해보면 이 중에 가장 뭐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까? 그래야 우리가 이제 거기에 맞게 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 중에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리차드라는 사람이 한번 순위를 매겨봤대요. 그랬더니 어떠한 결론에 이르렀냐 하면 첫 번째로 발생되는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리차드라는 사람을 꼽았냐 하면 첫 번째로 에너지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다. 우리가 에너지 사용하는 걸 보면요. 점점 많이 쓰고 있어요. 핸드폰도 예전에는 800mAh짜리면 됐는데 거기서 2400, 요새는 3600 이렇게 쓰고 있고요. 즉 에너지를 점점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꼽은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 라고 꼽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음식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꼽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환경 문제, 다섯 번째로는 또 다른 문제 해가지고 10가지의 문제를 리차드라는 사람이 꼽아봤습니다. 즉 보시다시피 이러한 에너지 문제는 50년 후에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에너지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에너지가 뭔지. 아마 여러 과목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이런 에너지는 크게 그 의미는 물리적인 측면 그리고 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물리적 측면 같은 경우에는 재료과학이나 여러 과목에서 배우셨다시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우리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 즉 경제 활동의 필수재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의 크기는 물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의미를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50년 후에 가장 문제가 될 에너지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에너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잘 다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개념으로 생각하면 좀 어려울 거고요. 조금 더 작은 개념으로 분류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즉, 이러한 큰 의미의 에너지는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냐면 (1차) 에너지 그리고 (2차) 에너지 그리고 최종 에너지 이와 같이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차, 2차, 최종. 예, 뭔가 좀 감이 오시죠? 예, 1차 에너지는 말 그대로 첫 번째로 얻어진 것, 즉 자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얻은 에너지를 갖다가 1차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1차 에너지는 원유라든가 석탄 다 자연에서 그대로 얻은 거죠. 예,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1차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1차 에너지를 우리가 바로 쓰기도 해요. 그렇지만 보통은 이런 원유나 석탄 같은 거를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기 쉽도록 한번 가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공한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2차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1차 에너지를 에너지 변환 장치 등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낸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2차 에너지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전기는 원래 자연에서 바로 얻은 게 아니죠. 즉 원이나 석탄 같은 걸 떼워서 그 다음에 뭐 터빈을 돌리고 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낸 거고요. 이런 에너지를 2차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기를 우리가 전기까지 만들면 끝이냐 하면 아니죠. 그렇죠? 이러한 전기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가전제품을 움직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다른 거를 움직이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기계나 이런 것들이 사용하게 될 거고요. 냉장고나 이런 가전제품이 사용이 될 것이고 가전제품이 그 에너지를 사용할 것이고 이때 사용되는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최종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차, 2차, 최종 이것이 에너지 분류의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분류는 어떻게 에너지를 분류할 수 있냐면 재생에너지 그리고 비재생에너지 이와 같이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딱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생에너지 말 그대로 다시 쓸 수 있는 에너지, 즉 해나 바람이나 비와 같이 고갈되지 않고 다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재생에너지라고 분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화석연료와 같이 한번 쓰게 되면 없어지는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비재생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는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서 1차, 2차 최종 에너지라고 분류를 하기도 하고 재생에너지와 비재생에너지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떻게 에너지를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화석에너지와 같이 전통적인 에너지원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대표적으로 그런 화석연료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신재생에너지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큰 개념에서는 전통적인 에너지 빼고 나머지가 다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신재생에너지라는 말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그런 합이 됩니다. 즉 신재생에너지는
무공해 무한정의 다양한 자연 에너지의 특성과 이온 기술을 활용을 해서 화석 연료와 원자력을 사용하는 기존 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갖다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고요.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는 정확하게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로 다시 한번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에너지, 뭘까요? 신에너지. 말 그대로 새로운 에너지를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 전통적인 화석 연료가 있는데요. 얘를 어떻게 가공을 해서 뭔가 새로운 형태로 만든 것,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에너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를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석탄이 원래 고체죠. 근데 얘를 액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로도 만들 수 있고요. 그렇게 석탄 액화 가스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신에너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재생에너지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시 쓸 수 있는 에너지, 없어지지 않고 고갈되지 않고 다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분류 체계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소수력, 그리고 풍력, 그리고 태양광도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태양열도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열, 바이오매스, 그리고 여러 가지 해양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재생 에너지로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에너지만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를 잘 활용을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에너지 문제를 생각을 하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는 어디다 쓸까요? 여기 보이시죠?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에너지 절약하시면 되죠. 하이브리드 카 타시고요. 전기, 전등 같은 거 꺼놓으시고 전기 아끼시고 하면 더 에너지를 오래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년 후에 닥칠 수 있는 에너지 문제를 조금 더 심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에너지 절약은 궁극적인 해결책은 못 돼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이러한 에너지원인 화석연료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절약을 하더라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언젠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궁극적인 해결책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 되냐면, 여기 다시 쓸 수 있는 에너지인 이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잘 연구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즉, 앞에 말씀드린 소수력, 풍력,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매스, 그리고 해양 에너지를 잘 활용을 하시면 에너지 문제를 50년 후에 닥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에너지 문제를 조금은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재생 에너지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태양전지 시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태양광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태양광, 즉 태양전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 에너지원이 있는데 저 중에서도 왜 하필 태양광이 중요할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첫 번째로 한번 풍력 한번 생각해 볼게요. 풍력도 우리가 주변에 풍력 발전 많이 보시죠? 이렇게 프로펠러 돌아가고 하면서 발전하는 거. 즉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고 얘네가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바람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터빈을 돌리고 전기 에너지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그런 재생 에너지 그 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얘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보기에 한 번 볼 때는 되게 이쁘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커다란 날개가, 즉 이 날개의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100m 이상 되거든요. 얘가 계속 돌아가요. 그러면 시끄럽겠죠. 예. 여러분들 비행기 프로펠러 비행기 날아가도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 시끄럽잖아요. 근데 100m짜리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무지 시끄러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웅웅웅 소리가 계속 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 데 설치해야 되고요. 우리 집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즉 추가적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빙글빙글 돌아가요. 그러면 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대요. 얘 오래 바라보는 게 뭐가 문제인가? 아이들이 얘를 오래 바라보는 게 왜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 하면 우리가 한번 그 최면 걸 때 드라마 같은 데서 최면 거시는 거 보셨죠? 그러면 최면을 어떻게 거냐 하면 이렇게 뭐 시계 같은 걸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똑같이 하면 그 최면에 걸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를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걸 바라보다 보면 약간 2차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대요. 일부 사람에 한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설치할 수가 없고 바람이 많은 곳에 설치하다 보니까 산악지역이나 이런 데 설치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 설치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산 깊숙한 데 많이 설치를 하고요. 아니면 요새는 해양 쪽에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에 제약이 있고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2차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풍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재생에너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수력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수력 아무데나 설치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죠? 수력은 높은 데 있는 물과 높은 데 있는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낙차가 필요할 거고 따라서 산간 지방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전기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제한이 있다고, 제약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텐셜도 높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태양전지는 어떤가? 우리가 지금 공부할 이런 태양전지는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태양전지 못 보신 분 주변에서 아마 다 보셨죠, 그죠? 가장 쉽게는 가로등 전원으로 태양전지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건물 외벽에 붙어있는 태양전지도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거예요. 그처럼 태양전지는 우리 가까이 이렇게 설치를 해도요, 소음도 발생 안 시키고요, 특별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얘도 다른 재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추가적인 효과까지 얻을 수 있냐면 태양전지로 이렇게 건물에 이렇게 딱 붙여서 빌딩 인티그레이티드 시켜놓으면 뭔가 좀 멋져 보이는 생각 안 드세요? 좀 뭔가 세련된 느낌, 이런 느낌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수력이나 풍력에 비해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설치가 되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밀접하게 붙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운송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태양전지는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즉 여러 가지 재생 에너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태양 전지를 중요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설치 지역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태양 전지가 갖고 있는 포텐셜이 다른 재생 에너지에 비해서 좀 더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러한 태양 전지가 얼만큼의 포텐셜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풍력은 얼만큼의 포텐셜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지열, 그리고 수력, 바이오매스는 얼마큼의 포텐셜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봤대요. 그랬더니 어떤 결론에 이르렀냐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대략 20만 6천 기가와트 정도의 엄청난 포텐셜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고요. 풍력은 그에 비해서 좀 작은 8천 기가와트, 지열은 39 기가와트, 수력은 140, 바이오매스는 78 기가와트 정도의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보시다시피 엄청난 차이죠. 지열에 비해서, 풍력에 비해서, 수력에 비해서 태양광이 훨씬 많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태양 전지를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태양 전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태양 전지는 언제 처음 발견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즉 태양 전지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태양 전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태양 빛을 비추게 되면 전기가, 즉 전자의 흐름이 발생되는 현상인데, 이러한 현상은 1839년에 알렉산더 에드먼드 바크렐이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했다고 합니다. 즉 빛을 비추면 전기가 나오는 전자 흐름이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가 광전 현상, 광전 효과, 포토볼타익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1839년에 처음 발견됐대요. 즉 에드먼드라는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러한 수조에다가 산, 즉 엑시드를 채워 놓고요. 전극을 두 개를 꼽은 다음에 열을 연결하고 빛을 비췄더니 어떠한 현상이 발생했냐면 전자가 한쪽 전극에서 다른 쪽 전극으로 흘러가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이 전기가 될 수 있구나, 전자의 흐름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1839년에 처음 발견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을 기반으로 이러한 현상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들고 다니는 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염산 들고 다니실래요? 태양전지? 아니면 이런 태양전지 집에다 염산통 설치해 놓으실 거예요? 황산통?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액체 기반이 아닌 고체 기반의 태양전지를 개발을 했고요. 즉 1883년에 찰스라는 사람이 고체 형태의 태양전지를 개발했습니다. 즉 두 전극 사이에다가 셀레늄이라는 물질을 채웠고요. 여기다가 빛을 비추었더니 전자의 흐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체형이 아닌, 위험한 산이나 이런 걸 이용한 액체형이 아닌 고체형의 태양전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셀레늄을 사용했을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효율이 낮았고요. 그래서 고체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셀레늄 말고 여러 가지 태양전지 물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1954년에 이제 벨랩에서 이 셀레늄이 아닌 실리콘을 사용을 해서 태양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얼마만큼의 효율을 얻을 수 있었냐면 4%의 에너지 변환 효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 태양 빛이 100W를 비춰주면 4W는 우리가 전기 에너지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 4%는 큰 건 아니죠. 예.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충분히 큰 효율이었고요. 어디에 써봄직한 그러한 효율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디에 쓰자고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비싸고 이런 태양전지를 우리 집에 설치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주선이나 인공위성이나 이런 데는 사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958년에 뱅가드 1호라는 그런 우주선에 이러한 실리콘을 기반으로 한 태양전지를 보조 전원으로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우주에 나갔을 때는 전기에는 화석연료만 떼서 전기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런데 비싸더라도 얘는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 전원으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뱅가드라는 그 우주선에 사용이 됐고요. 그 이후에 점점 태양전지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을 기반으로 한 것 같은 경우에는 20% 중반대의 효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외에 갈륨 아세나이드라든가 카드뮴 설파이드라든가 아니면 카드뮴 셀레나이드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을 이용해서 태양전지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페로프스카이트라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태양전지가 이제 점점 발전이 돼서 이제는 단가도 많이 낮아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요. 즉 건물 외벽에 붙여서 전기 에너지도 만들고 우리 집 천장에 지붕에 붙여서 전기 에너지도 만들고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쪽으로는 이 딱딱하던 태양전지가 요새는 많이 플렉서블하게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플렉서블 태양전지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옷 같은 데 붙여가지고요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즉 우리가 핸드폰 충전을 하려면 걔를 갖다가 전기 콘센트를 찾아다녀야 되는데요. 플렉서블한 태양전지를 우리 주변에 만들게 되면 플렉서블 태양전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걔를 꺼내서 바로 핸드폰을 충전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를 충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플렉서블이라든가 그런 포터블한 측면에서도 태양전지가 개발이 되었고요. 또 그리고 이렇게 실리콘, 갈륨 아세나이드, 카드뮴 계열 여러 가지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고유색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잘 이용을 해서 어떤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냐면 어떤 예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은 실리콘으로 만들면 실리콘은 남색 계열이죠. 그리고 다른 거 좀 빨간색이 나는 걸 하면 빨간색을 그릴 수 있을 거고요. 노란색도 그릴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색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미적인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즉 데코레이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태양전지도 우리가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태양전지가 발견되었을 때는 효율도 매우 낮았지만 점점 높아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용도가 더 넓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슬라이드로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할 과목은 태양전지의 원리 및 공정기술이고요. 먼저 이런 에너지, 태양전지의 학습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리차드라는 사람이 50년 후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에너지를 아끼는 방법도 있을 거지만 그 궁극적인 해결책은 안 될 거고요. 따라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가 있었죠.
풍력도 있었고요. 그 소수력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바이오매스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에너지 재생 에너지원들은 설치 장소나 이런데 좀 문제가 있었던 데 비해서 태양 전지는 아무데나 설치가 가능했고요. 그리고 미국을 기준으로 재생 에너지의 포텐셜을 보더라도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엄청난 포텐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많은 포텐셜과 설치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태양 전지를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즉 앞서 보여드렸듯이 미국을 기준으로 태양광은 20만 6천 기가와트, 풍력은 8천, 지열은 39, 수력은 140 기가와트, 바이오매스는 78 기가와트 정도의 포텐셜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풍력 발전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곳에 많이 설치를 하지만 태양전지는 아무데나 설치 가능하고 우리 주변에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그 수송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 소요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양전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양에서 나오는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시스템이 바로 태양전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을 비춰줬을 때 전기가 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광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포토볼타익 이펙트는 1839년에 알렉산더 에드먼드 바크렐이 처음 발견했습니다. 기반은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산용액에다가 전극을 2개 꼽아서 빛을 비추면 전자의 흐름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그 후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찰스라는 사람이 1883년에 셀레늄을 이용해서 고체형의 그런 태양전지 광전 효과를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 후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검토를 하였고 1954년에는 실리콘을 이용해서 벨랩에서 4%의 효율을 갖는 태양전지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태양전지는 아주 고가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사용할 수는 없었지만요. 특수 목적용으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1958년에 뱅가드 1호라는 그런 우주선의 그 보조전으로서 우리가 태양전지를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우주에 나가서 보조전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한 특수 목적용으로 사용됐지만 지금은 우리 주변에 설치가 돼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가정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소가 건립이 돼서도 많이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즉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태안에서 14메가와트 그리고 고창에서 3.8메가와트, 문경에서 2.2, 김천에서 18, 신안에서 24메가와트급의 그런 태양광 발전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아직은 비중이 적긴 하지만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그 중에서 태양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양전지는 우리 생활에 사용되었을 때 초기에는 맨 위에 보시는 것처럼 빌딩 외벽에 붙여서 사용을 했고요. 우리가 얘를 갖다가 빌딩 인티그레이티드 포토볼타익 시스템이라고 해서 BIPB라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자동차에 붙이거나 아니면 어떤 장치에 붙이거나 해가지고 DIPB라고 해서 디바이스 인티그레이티드 이런 식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이러한 태양전지가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플렉서블하게도 제작이 되고요. 아니면 다른 기기에도 그리고 우리 옷에도 이제 붙여가지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용도가 많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는 데코레이션을 위해서 태양전지를 사용하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을 하였고요. 걔네들이 다 다른 색깔을 갖다 보니까 걔네들을 잘 활용을 하면 어떤 미술 작품처럼 예쁜 그림을 그려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미적 가치와 그리고 에너지적인 문제 해결 두 가지를 다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태양 전지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거고요. 나중에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공부해야 되고 나중에 활용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태양전지의 필요성, 태양전지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간단하게 태양전지 그 개발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러한 태양전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 에너지 원천이 되는 태양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